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의 교수 은덕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원도 있어서 디자인 대학원에서 이 강의를 주최를 했고요. 오늘의 그 주제는 행복한 우리 집 기 살리기입니다. 신문의 그 풍수, 어렵기만 하는 풍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부에서는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보자에게 조금 그 이해하기 쉬울 만한 내용으로 하려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상 조금 어려운 용어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이제 끝나고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좀 강의를 들어보시고 쉬는 시간이나 끝나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의 그 키워드는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 행복, 집, 그리고 기, 살다라는 게 주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면 이제 죽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행복한 집, 행복한 우리 집, 기를 살리는 것. 사실 아마도 이제 관심이 아마 그 어떻게 하면 풍수를 우리 집에 조금 더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아마 가장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또 사실 이 첨단, 이 디지털 환경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풍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관점들을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문제는 사실 풍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전공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 행복이라는 문제는 어떤 뭐 윤리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의 문제와 결부를 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라는 것도 또 사실 깊게 파고들면 이것도 철학적인 문제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과학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죠. 예. 결국은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런 키워드들의 얘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서 어떤 근본의 문제, 철학의 문제, 과학의 문제하고 맞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주요 관점은 사실 이제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 보이죠. 전문 모델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의 문제. 그래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들이 이 공간 안에서 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전공이 공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경험한 세계는 돈을 받고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야로 일을 했던 거죠. 디자인의 분야가 뭔가 어떤 그 세상을 조금 뭔가 더 이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한 1년 반, 2년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들어가고 거의 회사에서 살았어요. 밤새고 새벽 뭐 시작하는 시간은 9시,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회사에서만 살았는데 제가 하는 일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왜 이렇게 내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여러분들 전시회 같은 데 많이 가보시죠. 전시장 무슨 쇼하고 박람회 이런 데 가보시면 거의 공간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만들고 부수고 계속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뭔가 남는 게 없고, 그것도 뭘 위해서? 기업의 영리를 위해서,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덧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 풍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게 된 겁니다. 이 모 H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입니다. 가구 회사이고 인테리어 회사인데, 세계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 이 가구하고 제품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이런 문제를 좀 내줬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그런 연구를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풍수라는 게 있었으니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를 했다가 그때부터 제가 풍수 책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점점점 이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처음 어떤 풍수의 키워드나 이런 것을 접하게 된다면,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풍수에서는요, 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라는 말은 평상시 많이 쓰시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기가 산다, 뭐 기가 살다, 아이고 기 죽네, 기 죽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용어입니다. 이 풍수도 사실 세상을 기로 판단을 하고 기로 분석을 하는 학문이죠. 우리에 보면 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봄 기운, 뭐 기운, 뭐 겨울 기운, 또 누구는 기가 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라는 말을 굉장히 또 많이 씁니다. 생기가 발랄하다, 뭐 활기가 있다, 열기, 냉기, 뭐 등등 기와 관련된 용어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이 기라는 것 쓰는데, 그럼 기를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특히 사람의 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를 살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말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뭐 기를 북돋아 주다, 뭐 용기를 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생기가 많은 사람들은 활력이 있죠. 생동감이 넘치고. 여러분들 제가 어떠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죠? 저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어저께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사실. 네, 좀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저 기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뭔가 해결을 해주는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 풍수라는 용어로 볼 때 어찌 보면 힐링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풍수는 힐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얼마나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행복 그러면 행복감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야. 행복감.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행복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게 사회적인 요인에서 더 많이 올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랑을 하면 낭만에 빠지고 행복한 감정이 들 수 있죠. 사랑이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기 전에 사랑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가 더 행복하다고 또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마음이 어떤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공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편안하세요?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강의실 치고는 그래도 좀 파격적인 이런 색상이라든가 이런 질감을 썼어요.
제가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어떤 공간에든 그 공간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영향을 받아서 특히 어떤 공간을 가면 이렇게 차분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쫙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 가면 왠지 가기가 싫어, 무서워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 좋은 공간에 가서 잠을 자면 몸이 가벼워지고 안 좋은 데서 자면 이상하게 어디가 결리고 무겁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몸과 마음 모두 공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기운을 살려주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이 이제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 풍수지리입니다. 이 과거의 풍수지리.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살기 위해서는요, 호흡을 해야 되죠. 공기 없이 못 살아요. 그죠?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공기와 물, 풍하고 수잖아요. 그런데 더 기본적으로 땅 위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땅. 그래서 공기와 물과 땅의 이치를 밝히니까 이게 이제 풍수지리가 되는 거죠. 풍수지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니까 이 공기는 이제 뭐 기체, 액체, 고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공기와 물과 땅이 모두 자연이라는 거죠. 이 자연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살면 조금 더 살기가 좋더라. 조금 더 힘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풍수지리다. 그래서 풍수지리가 사람의 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겠죠. 네. 이 풍수지리에서도 이 핵심 원리는요, 생기입니다. 생기. 풍수를 연구하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생기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를 이제 공부하는 이제 외형, 형태와 관련된 기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외적인 기운이고요. 또 내적으로 동기 감흥을 바탕으로 하는 기 감흥을 체계로 한 연구들도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동기 감흥의 내용보다는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이제 형기론, 형세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아마도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일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좀 넣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풍수지리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풍수지리. 아마도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풍수가 야, 미신이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안 오셨을 거예요. 그죠? 뭔가 조금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관계,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풍수의 적용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풍수의 어떤 그 적용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풍수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나 방법도 많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수는 이 전통 과학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뭐 음양오행, 팔괘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체계이죠. 논리가 그런 게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해석들은 경험적인 어떤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막 힘들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뭐가 돼? 그냥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암기 과목이 되면 결국은 내가 기억한 것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암기를 하다 보면 그 해석들이 야 어디다 뭘 배치하면 안 좋대. 그거 하지 마. 왜? 왜는 모르고 일단 안 좋대.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미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 그러지?
어떤 이해가 충분히 된다면 그럼 알려주지 않아도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응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굉장히 많은 풍수 이론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특강이니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커다란 어떤 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잠깐의 어떤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관심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래서 복잡하고 이 많은 이론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할까 했습니다. 초급 단계는요, 풍수를 상식 수준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정도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근데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저는 기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간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수준만 봐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중급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좀 찾아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예요. 내가 풍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원리가 뭐가 많네? 하지만 그 안에 기본 원리가 이 정도가 있구나. 그래서 뭐 역이라든가 오행이라든가 팔괴, 팔방위, 뭐 가상법 이런 정도의 용어가 어떤 거구나 정도는 아는 정도가 중급 단계예요. 고급 단계가 되면 이미 이런 것들을 체계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한 겁니다. 논리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단계죠. 그래서 상세 원리에 대해서도 다 이미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고급 단계예요. 오늘 한 번의 강의로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살짝 여기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일단은 설명을 대략 드려볼 거예요. 요 단계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릴 거고요. 그 어떤 관점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제가 큰 구조를 세워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살을 붙이시면 아마도 그 다음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초급 단계로 이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기를 살리려면 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생기, 생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살아있는 물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물체는 이 초급 단계예요. 초급 단계면 음량만 이해를 잘 하자예요, 사실은. 음량만 이해를 잘해도 그러면 우리가 생기 있게 만드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생물이 음량 조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북은요, 딱딱하죠. 등이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한데 왜 겉이 딱딱하느냐? 속에는 어떨까? 이렇게 부드러운 몸체, 연질의 몸체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연질만으로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 그렇죠? 지렁이 같은 거 보세요. 살아가기 힘들겠죠. 하지만 지렁이도 그 안에는 구조체가 있어. 딱딱한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겉이 딱딱하면 속이 부드럽고, 자두나 복숭아는 겉이 말랑말랑한 편이죠. 말랑말랑한 거 안에는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만 말랑말랑한 걸 유지할 수가 있죠. 참외, 수박은 겉이 딱딱해요. 근데 그 안에는 말랑말랑하죠. 물고기도 이렇게 겉이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뼈로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모든 만물의 구성체는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부드러운 것을 음이라고 하고 단단한 것을 양이라고 한다면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도, 뇌는 어때요? 뇌는 왜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뇌가, 우리 머리는 단단한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뇌를, 부드러운 뇌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음양으로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생물체는 음양을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되나, 같이 있어야만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의 풍수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적절히 조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 갈비뼈, 이렇게 뼈가 만져지는데 뼈는 역시 그 안에 내장, 부드러운 내장들을 감싸줘야만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딱딱하고 부드럽고 딱딱하고가
결국은 다 같이 맞물려 있죠. 우리 팔뼈나 다리뼈는 어떠세요? 겉에가 부드럽잖아요. 왜? 그 안에 있는 단단한 팔, 우리 많이 쓰는 팔다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부드러운 살과 근육이 없다면 금방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예.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풍수를 적용하는데 쉬워집니다. 그래서 세상도 음양조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로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음은 여자, 양은 남자, 음양은 따로. 음인 것과 양인 것을 그냥 딱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의 음양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해가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지면 동쪽에 있을 때는 음지가 서쪽에 있죠. 서쪽으로 가면 바뀌죠. 양자고 음지가 바뀌어. 뒤바뀌어. 시간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바뀌어.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죠? 무극에서 극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태극으로 가는 순환의 과정을 표시를 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이치를 우리나라 국기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잘 모르죠. 우리 국기가 이런 걸 이루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물과 불과 그다음에 뭐죠? 천지, 물과 불,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태극기 체계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할 때 먼저 양이 이렇게 뜨거운 양이 해가 동하니 음이 해가 움직이니까 해가 동하니까 역시 음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라고 해서 양을 먼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로 끊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로 이제 체계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일단은 맛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을 의미하고 이거는 가운데가 비어서 가운데가 비었다고 보시면 돼요. 비면 어때요? 뭐 거기 채워 넣을 수가 있죠. 이거는 영원히 뻗어나가는 기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조화가 돼야 된다. 음과 양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은 서로 보충이 되는 같이 존재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를 살리시려면 음양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물,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면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새로운 아이가 만들어지죠. 음과 양이 합쳐져야만 생이 됩니다. 생이라는 조건은 음양이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생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통 풍수에서 음양을 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 배산임수.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 초등학교 때 기억은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배산임수라는 말이 나오죠. 배산임수가 뭐죠? 등배자, 산을 등지고 임수, 물을 임한다. 물을 앞으로 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산하고 물을 따져보면 어느 게 음일까요? 응? 물이 왠지 음일 것 같죠? 산이 음이에요. 왜? 이거 생각하면 좋아요. 동적인 것, 정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양기는 움직이잖아. 물은 움직이죠. 강을 생각해 흐르잖아요. 산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는 것 같죠. 산도 물론 움직이기는 하지만 물에 비하면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물과 산을 비교해 보면 산이 음이고 물이 양이에요. 결국은 뭐냐? 배산임수가 결국은 배음임양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배치를 할 때 음을 뒤로 하고 양적인 걸 앞에다 두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암기를 하면 그래. 무조건 음은 뒤로 하고 양을 앞에다 두면 되잖아.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음을 뒤에다 둘까요? 뒤에다 둘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의 공간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뒤에 산을 두고 요 앞에 요 밑에 가면 여기 아마 물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물을 앞에다 두면 배산 임수가 되니까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합당한 장소란 말이에요. 물을 뒤에다 두고 산을 앞에다 두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뒤에다 두고 산을 앞에다 딱 가로막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아봐. 산을 보고 살아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갑갑해요. 답답하죠. 안 그래요? 기본이잖아. 왜 그러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은요. 앞을 바라봐요. 뒤에 감각기관이 있어요? 귀는 어디를 봐요? 귀도 앞쪽을 바라보죠. 입도 앞을 바라봐. 눈도 앞을 바라봐. 그러면 눈으로 뭘 봐요? 이 감각기관이 뭘 바라볼까요? 양적인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거. 그쵸? 소리도 양적인 거잖아요. 움직임이 있는 걸 다 앞쪽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공부 잘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뒤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배산임수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공부방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뒤를 음적으로 배치를 하고 양을 앞으로 적적으로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뒤에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뒤에 넓게 하고 이렇게 공부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뒤에서 뒤가 불안해. 누가 엄마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여러분, 창이 양일까요? 벽이 양일까요? 창이 양이겠죠. 그러면 이 공간, 실내 안에서도 창을 바라보고 벽을 뒤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안정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감각기관이 저걸 바라보니까. 그게 그 배산임수라는 것은 결국 배음, 임양, 양을 앞으로 바라보고 음을 뒤에다 두라. 상식이잖아요. 모든 감각기관은 앞을 향하고 있는데 왜 그걸 거꾸로 향하냔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빨리 사람은 그거에 반응해서 피하거나 대처를 해야 되려면 감각기관을 앞에다 그 양적인 걸 앞에다 두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나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했다면 오늘날의 이 공간에서는 도로가 양이야. 도로에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가 양이에요. 건물이 음이야. 그래서 건물은 도로가 양. 그래서 배음, 임양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뒤에 도로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로가 뒤에 있다. 특히 집의 향이라고 하는 거는 문이 있는 쪽이거나 창이 있거나 그런 쪽이잖아요. 그게 도로를 안 보고 벽을 보거나 그러면 그 집은 이제 우울한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백수 잔치를 오래 했습니다. 아직 이제 100세에 가까이 되셨는데요. 조울증이 계세요. 기분이 이렇게 굉장히 업 되셨다가 많이 다운 되셨다가 하시는데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그 판단을 못했는데 저희 시골집을 가보면요.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세요. 집이 남양집을 해야 된대, 무조건. 남양집을 살려면 말이야, 3대가 적선을 해야 남양집에 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양집에 사세요. 근데 남양집인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언덕을 바라보고 있어요, 집이. 언덕 뒤편은 어디 있냐? 등 뒤야, 오히려. 집이 계속 그 집에만 평생을 사셨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계셔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사회활동을 별로 안 하셨어요. 집에만 계셨어요. 할머니는 우울증이 덜 하셨어요. 할머니는 바깥 활동을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좀 더 오래 계셨던 분이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저희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시골집에 가보면 별로 기분이 편하진 않아요. 왜? 집이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은 공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의 어떤 그 길흉 관계를 따지는 좋은 장소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풍수를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언덕, 산 중턱이나 높잖아요. 산 위에 이거는 흉하다. 산이 이렇게 내려온 요 자리는 길하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잖아요. 그럼 왜 여기는 흉할까요?
산 위는 왜 흉할까? 사람은 물이 없어 살 수 없잖아. 산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잖아. 물은 위에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물가에 살다 보면 물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는 물 때문에 피해도 받아. 그렇죠? 홍수 때. 어디가 좋은 장소냐? 그래서 강가에서는 자, 여기를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 물이 흐르는 장면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바그다드가 아니라 그 어디냐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 구글 맵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왔는데요. 마을이나 집이 있는 자리는 이렇게 강물이 흐르면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안쪽이나 이런 데 마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뭔가의 안쪽일 거예요. 굽어진 곳의 바깥쪽은 물이 범람하기 쉬운 곳이에요. 그 안쪽이 주로 좋은 장소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 사막 가운데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때요? 파랗죠, 여기만. 나무가 있어 보이잖아요. 위에서 봐도. 사막은 어때? 살기가 어렵잖아요.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시 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언덕 지형이 언덕의 밑을 내려다보는 이런 지형이면서 물을 얻기 쉽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어디냐면 이제 관악산에 있는 연주대입니다. 그 조선시대 관악산의 화기가 너무 세서 도성에 불이 많이 나는구나. 화기를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불의 기운이 강하니 불을 누르는 용도로 사찰을 지어서 만든 거예요. 집이 아니라 사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물과 땅의 입지 조건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풍수길지는 다 이해가 그래 당연히 저런 데가 좋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늘 발생도 하죠. 예외도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풍수 길지를 보면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이 안쪽이 다 길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하죠? 한남동이라고 하잖아요. 한남동도 여러분 서울지도를 다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서 내려온 이렇게 이 안쪽에 여기 한남동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남산이 있고요. 배산 임수면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거기 우리 재벌가의 집들이 많이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이 안쪽에 여기 어디? 만약에 서울이 이쪽이 서울의 강북이고 여기 강남이라면 여기가 어디? 압구정동. 이쪽 동네. 물이 그런데 이 예외적인 구간이 하나 있는데요. 잠실은 흉하다고 되어 있는 데가 여기에 젖어 있어요. 잠실. 요즘 좀 문제가 있죠. 알고 봤더니 거기가 뭐였어? 옛날 범람지였어요. 그래서 그 모래 적층이 퇴적층이 많아서 요즘 뭐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 뭐 모래가 쓸려 내려가고 뭐 롯데타워 짓는데 또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사실 그 지역이 인간의 힘에 있어서 흉지여도 제방을 쌓고 막으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흉지는 아니야. 전체 큰 땅으로 오면. 그렇게 만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수라는 거는요. 이 장소도 완전히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사람이 생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적절히 보완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풍수의 이 길형으로 따져봤을 때 길지는 이런 데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좋은 장소를 찾았어. 그럼 그 장소가 좋은 장소라면 풍수 목적은 생기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그 자리에 집을 어떻게 앉힐까 그 다음 문제도 첫 번째는 좋은 장소를 찾자. 그럼 찾았으면 어때? 그 기운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람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풍수는 원래 장풍, 득수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장풍, 바람을 가두고 득수, 물을 얻는다라는 입지 조건을 줄여서 풍수라고 했거든요. 여기 어때요? 평지인데 건물이 딱 있어요. 여기 바람 많이 불죠? 흉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흉할까? 여기 보면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너무 작아.
바람을 막아주지를 못해. 자, 여기 계곡은 어때요? 이렇게 높은 산의 요 계곡은 골바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골바람이 불어, 여기도. 안 좋아. 산 꼭대기 어때요? 좋죠. 경치는 좋겠죠? 살만하겠어요? 풍수상으로는 안 좋다고 해. 그런데 요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맨 꼭대기를 뭐로 짓죠? 펜트하우스에 굉장히 전망 좋은 집으로 더 돈을 더 주고 들어가 살죠, 요즘. 네. 그래서 사실 이 풍수는 그 생기가 좋은 장소를 찾는 데 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좋은 기운이 산을 타고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산을 타고 흐른다, 좋은 기운이. 그래서 그 산의 생김새를 잘 보면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요즘 산맥이라는 용어를 막 거의 안 써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무슨 산맥으로 배웠는데 그게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백두대간이라는 말 많이 아시죠? 그래서 모든 산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얇은 건 강이야. 강하고 산을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은 산에서의 낮은 곳으로 따라 흐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흘러요. 그래서 산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언덕이잖아요. 지금 이 언덕이 백두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뻥치시네. 무슨 백두산까지 연결되어 있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저 지도체를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보면 산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게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기가 산을 타고 흐르다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 계수죽지라는 말을 써서 좋은 장소는 산이 타고 가다가 물을 만나서 멈춘 곳에 생기가 거기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산줄기의 끝부분하고 물이 만나는 그 산 끝자락 지점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큰 도시가 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열매를 맺듯이. 그래요. 참 희한하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까지,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제일 높은 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들은. 산끼리. 풍수는 10cm만 높아도 산이라고 보거든요. 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모두 다 산이 되는 거예요. 물은 산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모든 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산 그러면 상당히 높은 곳, 나보다 상당히 높은 걸 다 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산은 다 끊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를 싫어했느냐? 터널 뚫는 거. 아니, 생기를 이렇게 좋은 기운을 우리 마을에 맺혀주는데 뚫으면 기운이 안 오잖아. 안 돼. 반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철도공사를 많이 했는데 터널을 많이 못 뚫고 큰 마을은 다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마을보다 터널을 뚫고 여기 생긴 곳에 신도시가 생겨서 거기가 더 현대적으로 번창한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근데 그런 기가 정말로 산을 타고 흐를까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라는 용어는 영어로 이제 바꾸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기는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인지
나쁜 에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너지야. 근데 그런 에너지를 뭐 그냥 그 지질학이나 뭐 지형으로 볼 때 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힘을 받아서 산맥의 형성이나 산줄기 형성들이 뭐 침식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에너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을 타고 에너지가 흐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만 저런 에너지의 개념으로 봐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래서 풍수의 기본 개념들이 다 그런 상식선으로 봐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자, 여기가 어딜까요? 어떤 사진일까요? 네? 혹시 서울 사시는 분 좀 들어보세요. 서울. 우리 집이 서울이신 분. 네. 서울에 안 와보신 분 혹시? 없으시겠죠. 오늘 서울에 서울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쪽의 모습입니다. 네. 과거 이 사대문 안에 이 명당터가 이만큼이 있었어요. 이게 다 명당이에요. 명당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 명당이 풍수 명당이었어요. 서울 사대문 안이 모두 다. 왜? 자세히 보시면 이걸 이제 넓은 의미의 풍수로 바라본 거예요. 한 도시가 잘 되려면 그 도시의 터가 좋아야 되는데 그 도시의 좋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딱 감싸져 있는 곳을 좋은 곳으로 봤어요. 그리고 물이 확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굽이쳐서 흘러서 빠지는 것을 좋은 땅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서울의 명당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산이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아시죠? 북한산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혹시? 서울에 북한산이 있어요. 서울에서 어디에서나 거의 대부분 다 보입니다. 맑은 날이면. 북한산이고 이 뒤에 여기 도봉산이 있어요. 이 도봉산으로부터 저 뒤로 멀리 쭉 산이 연결돼서 이 백두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한북 정맥으로 오죠. 그것이 여기 이제 그 북악산이 있고 요 밑에 이제 경복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조선에 도읍을 정할 때 무학대사가 많이 여기저기 살피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여기 이 왕십리도 그 무학대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전설하고 관련된. 다 아시죠? 네. 자, 어찌 보면 그 좋은 조건이 뭐냐면 이 넓은 의미의 땅도 자세히 보시면 남산과 여기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과 저기 좌청룡에 해당하는 여기 낙산이 저 뒤에 산하고 합쳐서 이렇게 감싸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의 기운은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좋은 땅은 감싸져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수 좋은 땅을 찾는 이 방법은 이렇게 산의 생김새나 형세나 또는 뭐 형국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언덕들이 보이죠? 요게 백호입니다. 호랑이. 여기가 이제 백호고요. 인왕산. 여기 이제 청룡이죠. 낙타산. 여기 밑에 동대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인왕산으로부터 해서 이 모든 산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커다란 스케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수에 관심을 갖고 저게 이제 도시나 마을로 괜찮은 땅인가를 보려면 또는 내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좋은 땅인가를 보려면 이렇게 커다란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줄기를 타고 좋은 기운이 흐르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감싸져 있는 지형이 여기는 그 동구릉입니다. 여러분 동구릉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구리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고요. 거기에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묻혀 있습니다. 동구릉 명당 때에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당이 어떻게 오느냐? 저 뒤에서부터 태릉 저 뒤쪽에서 불암산에서부터 산이 와서 검암산으로 해서 이 작은 산 안에다가 맺고 그 혈자리 안에 여기에 건원릉이 있어요. 이 산이 점점 저 뒷산에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 안에 가보면 그렇게 9개의 이렇게 능묘가 있을 정도로 커다란 명당터를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당터 앞에 보시면 이게 뭐죠? 왕숙천입니다. 흘러가는. 개천이 흐르죠. 그래서 배산 임수도 되면서 이런 생기를 맺는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옛날에. 항공사전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다 걸어 다니면서 판단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장소에 이렇게 가보면요. 이게 이제 권원능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그 앞에 이제 정자각이 있고, 이제 비각이 있고, 그런 위치인데, 어떠세요? 여기 산들이 보면 이 나무들 보이시죠? 이 나무들이 어때요?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쫙. 내 위치를 나무들이 감싸져 있어서 여기 딱 가면 느낌이 어때요? 편안해요. 평온해요. 편안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가보십시오. 근데 그 풍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찾아내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풍수에는 비보 풍수라고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건 좀 가려주고 막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 학생들이랑 얼마 전에도 갔다 온 병산서원이라는 데입니다.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인데요. 이 앞에 병산서원의 입지가 뒤에는 산이고 아주 좋아요. 앞에는 강이 이렇게 쭉 굽이쳐 흘러.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만대루라고 하는 누각이 여기는 원래 공부를 하는 데예요. 서원이라는 데는 공부를 하는 공간인데 옛날엔 누각에서는 주로 뭘 했냐면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경연, 행사, 잔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커. 어디서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왜 저런가 봤더니 여기 강당이 있는 자리에서 내려다 보니까 물만 보이고 위에 이 지붕이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막고 있느냐?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절벽을 다 막고 있어요. 풍수에서는 절벽이 보이는 거를 절벽은 살기가 있다라고 해서 피합니다.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절벽의 느낌이 여러분 절벽을 딱 보면 느낌이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왠지 저기서 떨어지면 내가 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그런 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풍수 연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란 풍수를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커다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현대로 올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요. 강남역 사진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양조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사진은 비슷한 위치 찍었는데 어디가 더 생기가 있어 보여요? 이쪽이 더 생기가 있어 보이죠. 왜? 여기 왠지 좀 음기가 강해 보이죠. 저녁 때 불 켜기 직전이야. 해가 넘어간 직후 불을 안 켰어. 이렇게 어두우니까 어때요? 음이 강하잖아. 음이 강하단 말이야. 불을 켜니까 어때? 양기가 들어갔죠.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음양 조화가 된다. 그래서 생기는 음양 조화가 돼야 된다. 음기가 강하면 조화가 안 된 거잖아요. 하나가 강해지면. 이거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집 어때?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는데 불이 깜깜해. 어때 느낌이? 이거 갑자기 무서울 때 없어요? 있죠. 집이 크면 클수록 더 무서워져요. 근데 불을 켜는 순간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하죠. 왜? 음기가 많다가 양기가 보충이 되니까 음양조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음양으로 보는 풍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런 길, 골목길이에요. 어때요? 아무도 없어. 이 불빛이 없으면 여러분 걸어가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범죄자를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워. 이런 데는. 네. 여기는 어때요?
간판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이 어둡지만 여기는 어때요? 이거에 비하면 어디가 음기가 강할까요? 여기가 음기가 더 강하겠죠. 음양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어때요? 음양 조화가 잘 되나요? 익숙한 우리 아파트의 풍경입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게다가 겨울철이야. 겨울철은 음기가 강하잖아. 겨울은 음이잖아요. 여름이 양이고 겨울이 음이 아니겠어요? 좀 더 음기가 강하죠. 건물도 음이에요. 바닥도 음이야.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음양조화가 잘 돼 있을까요? 생기가 있어요? 여기에? 생기가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편안해집니다. 여기 편안해 보입니까? 왜? 이것도 음이고 음이 너무 강한 거야. 음지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음양조화는 이렇게 음양조화는 밤에는 뭔가 조명, 양이 되는 걸 보충을 해주면 낮에는 이미 양이 강하잖아. 조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음이 강할 땐 양을 좀 더 보충해주고 그런 것들이 조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산에는 이게 음양조화가 되어 있나요? 여기는 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도시하고 완전히 좀 약간 대조되는 사진입니다. 물론 여기도 자연이고 여기도 자연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들 안에 사람들이 양의 역할을 하죠. 사람도 양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건물이 음이고 사람이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음해지는 거야, 건물이. 음양조화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음기가 강한 겨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양기가 아주 강한 음기가 아주 강한 곳은 어때요? 양의 기운이 별로 없어요. 해가 있어도 춥죠. 여기는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어때? 물까지 말라버리게 하잖아요. 태양의 기운이 강하면. 음기가 강한 곳 살 수 있어요. 아까 그 눈 속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살지 못하잖아요. 이런 데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데 안 살잖아요. 양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음양조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게다가 한낮이 아니라 이렇게 햇볕이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되면 어때요? 기분이? 괜찮죠. 적절 햇빛도 이렇게 강하지 않고 누런 빛을 보면 또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연인들은 이런 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음양조화가 돼서 생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를 주로 생의 조건으로 많이 보느냐? 계절로 보면 봄이죠, 봄. 생한 기운이 많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동쪽 해가 뜰 때 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져 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땅색은 무슨 색입니까? 땅색은 땅색이죠. 흑색. 흙은 무슨 색이야? 우리 황토라는 말을 하잖아요. 노란색 계열에 가깝죠. 황색 계열에 가깝습니다.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하늘색이죠. 파란색이야, 파란.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와요? 물감으로. 녹색이 나와요. 그죠? 이거 땅 위에 나오는 이 식물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나뭇잎이 녹색이죠. 땅은 근데 이 식물을 보면요. 뿌리 쪽은 어때요? 뿌리로 가면 뿌리는 무슨 색? 땅색이야. 그래서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지구의 기운하고 하늘의 기운하고 동시에 모든 생물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양기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땅에서 노랗게 뭐가 올라오다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점점 좀 푸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겨울이 돼 보세요. 가을은 무슨 색이에요? 가을. 가을이 되면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다시 무슨 색으로 바뀌어? 하늘의 기운이 약해지고 태양의 기운이 약해지고 땅의 기운, 음의 기운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다 땅색으로 바뀌어. 이게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모든 생물은 음양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음과 양. 태양을 양이라고 보고 땅을 음이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치를 옛날에 그런 생활 철학으로, 과학으로 바탕을 해서 그 원리를 만든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도 역시 그런 음양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다.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은 다 음양 조화가 잘 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으려면, 자, 이 공간이 음기가 강해요, 양기가 강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음이 있어요, 없어요? 음도 있죠. 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절한, 근데 그게 어디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화가 됐다라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래서 내가 살기 좋은 집을 만들려면 음양으로 판단을 해서 음이 강할까 양이 강할까를 판단해보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가 된다. 두 개 중에 어디가 음이 강할까 양이 강할까요? 여긴 뭐가 좀 많아 보이네요. 여긴 뭐가 좀 없네요. 그러면 어디가 음이 강할까요? 이쪽이 좀 더 음이 강하지 않을까요? 왠지 여기 가면 왠지 편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공간이? 이미지로는 좋아요.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살래요? 이런 데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두 개를 놓고 어느 게 좋냐, 어디 살래? 그러면 저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빛하고 관련된 얘기였고, 두 번째로 이렇게 스모그 관련된 거, 공기 문제. 공기, 통풍. 이런 데서 살만 하겠습니까? 똑같은 장면입니다. 풍수에서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통풍이 중요할까요? 불을 쓰는 곳, 부엌, 물을 쓰는 곳, 환기, 화장실 이런 데서는 통풍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을 쓰면 불에 의해서 그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나타나죠. 화기로 해서 모든 걸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실, 화장실 이런 데서는 통풍, 환기 매우 중요합니다. 물의 특성은요. 물은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흡수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물.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비가 이렇게 쫙 내리면 자동차 위에 특히 황사가 이루고 나서 보면 비가 딱 내리고 나면 먼지를 머금은 자국이 다 맺혀지는 걸 보실 거예요. 왜? 물이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물을 쓰는 데서는 뭔가 다 안 좋은 것도 흡수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수의 관점이야, 그게. 그래서 통풍, 환기, 먼지, 습도, 우리가 아는 상식에 해당하는 모든 얘기들이 그냥 뭐 풍수에서 다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불을 쓰잖아요. 불을 쓰면 뭔가 여기 음식을 하면 여기 뭐가 타기도 하고 그러면 재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게 다 안 좋은 성분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불을 쓰기 때문에 또 여기도 환기가 중요해요. 통풍과. 여러분들이 풍수책을 찾아보면 다 그 얘기를 다 나옵니다. 어느 책에나. 그래서 뭐 습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빛과 색, 통풍 그런 걸 다 음량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적절히 조화가 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기를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그러면 양기가 너무 강해지는 거잖아. 그럼 바람도 잘 적절히 막아야 돼. 적절한 통풍. 또 바람이 움직임이 너무 없어. 너무 정적인 상태가 되잖아. 음기가 또 강해져. 그래서 음양 조화는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아침과 밤이 다르고 여름과 겨울이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조금씩 바꿔 사는 게 이치란 말이에요. 음기가 강하죠? 음기가 강할 때는 저렇게 사람들이 어때요?
어두운 공간에 가면 심리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고요. 사람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또 이렇게 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는요. 보기는 좋은데 여기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어요? 못 앉아요. 햇빛 비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햇빛을 가립니다. 이런 데 앉아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햇빛이 강해지면 산만해져요. 그곳에 많이 있으면. 뭔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의 몸은 낮에 활동을 하고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는 잠을 자게 돼 있잖아요. 몸이.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면 산만해질 수 있고 빛이 너무 안 들어오면 우울해질 수 있으니 그걸 적절히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침실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맑은 공기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침실이 그런데 여기 딱 보세요. 뭐가 여러분 정리하고 싶어요? 여기다 뭘 더 채워놓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좀 빼고 싶죠? 산만해졌잖아요. 뭔가 빼고 싶을 땐 빼야 돼. 편하게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침실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음과 양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침실이 잠자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활동하는 게 더 큰 목적이다 그러면 양기를 보충해 주는 게 좋겠죠. 양기를 적절히 보충해 줘서 움직이는 걸 지원해 주면 되는데 침실이 거의 자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음을 잘 보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명, 창문도 햇빛도 들어올 수 있고 적절히 가줄 수 있는 이런 창문. 빛이 만약에 잘 들어오는 곳이라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편안히 이야기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풍수에서 생기를 막 부여해주는 방법 아주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멈춰 있는 곳인지 움직이는 곳이 집에서도 잘 보시면 집에서도 침대에서는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소파는 주로 머무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현관에서부터 내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 이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나눠서 음과 음기, 양기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간의 배치라든가 소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머무는 곳은 더 편하게, 이동하는 곳은 다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풍수에서 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올 때. 집이 딱 들어올 때인데 바깥의 기운이 현관문을 열고 바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야.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바깥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바깥에 뭔가를 상태를 좀 배척하고 싶다 그러면 거울을 배치하면 됩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특성이 반사를 하잖아요. 기운. 그래서 보충하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끌어들이고 싶다? 그럼 거울을 바로 보이지 않게 틀어서 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깥 기운이 바깥에서 문을 딱 들고 문을 열어서는데 내가 갑자기 보이면 사람들 대체로 어때요? 놀랍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정면에 배치하지 말아라. 풍수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거울은 뭐냐? 반사체는 뭐냐? 양기를 산만하게 약간 비춰주기 때문에 양적인 것을 더욱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흡수하는 소재, 음기를 만들어줄 수 있죠. 음량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풍수 방법론으로 볼 때. 그래서 머무는 곳이냐,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머무는 곳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은 다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그 풍수에서는요. 소품의 형태 같은 것도 자, 둥근 것은 양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각인 것은 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각진 형태는 움직임이 덜하죠. 둥글한 형태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둥글둥글하면 어때요? 둥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지가 옆으로 굴리면 굴러가잖아요. 각진 건 어때요?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그런데 사실 원래는 천원지방이라는 사상 때문에 사람의 머리는 둥근 이유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둥글고 사람의 발바닥은 약간 편편하잖아요. 약간 각진 이유는 땅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각진 사각형은 원형은 양으로 판단을 해요. 가구를 배치를 할 때도 모서리가 둥근 거, 양적인 거. 이동하는 공간 쪽에 있잖아. 어때요? 왠지 벌써 편안해 보이죠, 여기? 이동이 편안한 곳이야. 그래서는 이런 둥근 형태의 가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동인. 멈춰있는 공간에서 어때? 잘 내가 머물러야 되니까 편편하고 각져있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음양조화의 개념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특히 집에서 청소를 많이 해보시면요. 모서리는요. 먼지들이 다 쌓입니다. 집안을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해놓으면요. 주로 먼지들이 어디 가느냐? 모서리에 다 쌓여 있습니다. 모서리에. 그 모서리는 음이란 말이야. 모서리. 각진 것은 음이야. 왜? 움직임이 없어, 거기는. 그래서 만약에 음양조화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모서리를 각진 데 많잖아요. 현대의 모든 공간은 각진 게 많잖아요. 내가 생기를 더 만들고 싶으면 각을 많이 줄여서 하십시오. 둥근 가구를 많이 쓰십시오. 둥근 집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그 집은 음양이 조금 더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적절히 그래도 나름대로 조화가 됐는데요. 이 가구들하고 TV하고 이것만 보십시오. 어때요? 반사체에다가 여기도 반사체에다가 어때요? 뭔가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굉장히 얇고 직선 형태 편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반사체하고 좀 반대는 흡수하는 게 여기 바닥에 있죠. 그리고 얘는 각지지 않은 둥그런 그래픽이 있죠. 그러니까 조화가 잘 되는 거예요. 각진 것은 둥그런 것과 조화를 시켜라. 그러면 생기가 생긴다. 그리고 색도 붉은색, 초록색, 흰색, 색도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오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그 색도 조절을 해서 음양조화,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나를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색과 빛의 조절, 질감과 색도 그 안에 생기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 소품도.